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역시 윤석열의 이 조선일보 인터뷰 얘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한 얘기가 윤석열이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김건희 특검을 대놓고 반대했다라는 얘기였는데, 이번에는 윤석열이 사실상 개헌 카드를 내놓았다라는 얘기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윤석열이 내각제 개헌을 사실상 밑밥 깔기에 나섰다. 어떻게 밑밥 깔기에 나섰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라고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내각제라는 얘기 안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실 분들이 좀 계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요. 중대선거구제. 윤석열이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중대선거구제가 사실상 이게 내각제 얘기나 다름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중대선거구제는 기본적으로 내각제와 함께 논의가 되는 겁니다. 소선거구제에서 내각제가 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의 이 내각제 국가에서는 중대선거구제와 내각제를 함께 물고 나갑니다. 물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소선거구제임에도 내각제를 하고 있죠. 자, 여하튼 이 내각제 카드를 던지고 싶은데, 내각제 카드를 직접 던지면 여러 가지 파장이 있을 것 같으니까 슬그머니 중대선거구제로 개편을 하자라는 식으로 약간 변주 굴리듯이 이렇게 던진 겁니다. 하지만 이 얘기는 사실상 내각제 세력들 다 모여! 라고 하는 신호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지금 꼼수를 부리고 있다. 개헌 카드로 윤석열이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 얘기를 제가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윤석열이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선거제는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해야 하고, 소선거구제는 전무가 아니면 전부 이런 식이기 때문에 치열해지고 갈등이 심해지고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진다. 따라서 지역 특성에 따라서 2명에서 4명까지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중대선거구제를 하자. 중대선거구는 중선거구와 대선거구를 말합니다. 중선거구는요, 한 선거구당 2명에서 3명 혹은 4명까지 뽑는 선거구를 중선거구라고 하고요. 대체로 보면은 광역단체라든지 또는 대형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꾸려지는 게 중선거구입니다. 대선거구는요, 아예 좀 넓은 범위, 부산, 광주, 대구, 서울 이처럼 선거구를 크게 놓고, 또는 전국 하나를 크게 놓고 후보를 내미는 것이 대선거구입니다. 중선거구와 대선거구에는 일단 뽑는 인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또는 국가를 단위로 또는 광역단체를 단위로 해서 국회의원을 뽑으면 대선거구라고 그러고요. 중선거구는 한 선거구당 2명에서 서너 명까지 뽑는 것을 중선거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말해서 헌법적으로 말하자면 중선거구제는 사실 없어요. 소선거구 아니면 대선거구예요. 선거구를 작게 쪼개가지고 후보를 뽑을 것이냐, 국회의원을 뽑을 것이냐, 대표를 뽑을 것이냐, 아니면 선거구를 크게 해서 광역단체별로 혹은 국가 단위로 국민의 대표를 뽑을 것이냐, 요거예요. 중선거구는 뭐다? 소선거구도 아니고 대선거구도 아닌 중간쯤에 있는 것을 중선거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선거구는요, 적어도 서울시 또는 부산시 요렇게 뽑는 게 대선거구입니다.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 그러니까 우리 지금 비례대표 같은 거, 그게 대선거구고요. 중선거구는
우리나라에서 사실 좀 어려운 것이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서울의 동부권, 서울의 중부권, 남부권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같으면은 25개 그 구청이 있지 않습니까? 이 25개 구청, 여기 구청별로 하게 되면 사실 소선거구나 다름없어요. 중선거구가 되려면은 서울제 그 서남권, 이렇게 뭐 마포구, 뭐 서대문구 이렇게 해서 한 묶음, 그 다음에 양천구, 그 다음에 구로구에서 한 묶음, 이렇게 해서 그 서울을 한 네다섯 개 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뽑으면 이게 중선거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한 선거구에서 2명 정도를 뽑잖아요. 이게 중선거구제라 그러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자면 중선거구가 아니고요. 이런 거는 야합선거구라 그래요. 소선거구도 아니고 중선거구도 아니고 애매하게 마치 일본 자민당이 모든 선거구에서 당선되게끔, 그래서 적어도 자민당이 과반 이상을 무조건 얻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제도가 일본식 중선거구 제도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이 얘기한 거는 뭐다? 일본식 중선거구제를 만들자는 거예요. 왜? 네, 일본식 내각제를 하고 싶은 거지. 즉 이거는 이 윤석열의 입에서 나왔지만 실은 적폐 세력들이 오래부터 바라고 있던 일본식 내각제, 일본식 자민당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이식하겠다는 그런 계획인 겁니다. 여기에는 적폐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 좀 오래된 수구 세력들도 상당히 많이 동조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대선거구제, 중선거구제를 하게 되면은 개혁 세력들이 진출하는 그 공간은 줄어들고요. 적폐 세력들이 남아있어 잔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커집니다. 원래 중선거구제를 하는 이유는 소수 세력이 많이 진출하게 만드는 그런 틀을 만들어 주려고 중선거구제를 하는데, 사실상 일본식 중선거구제가 되면은 소수 세력이라든지 신진 세력들의 진출이 거의 봉쇄됩니다. 오히려 일본의 자민당 같은 이런 적폐 세력들이 모든 선거구에서 당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선거구에 2명을 뽑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자민당 애들이 적어도 2등은 할 거 아니야. 자민당 애들이 2등을 하니까 결국에는 자민당이 항상 과반을 득표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만약 광주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한다. 그런데 중선거구라서 한 선거구당 2명을 당선시킬 수 있다. 그럼 거기에 민주당하고 뭐 정의당이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주로 보면은 민주당하고 그 다음에 국진당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대구에서는 민주당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거기는 또 국진당하고 국진당 소속의 무소속이 되겠지.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우리나라 우리나라 선거 현실은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중선거구제는 사실상, 국진당의 영구 집권을 열어주는 어떤 그런 시작점이, 출발점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미 중선거구제를 한번 시행을 해봤습니다. 시행을 해봤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상하게 작동이 돼요. 원래 중선거구제를 하면은 원래는 소수 세력, 신진 세력들의 진출이 용이하게 만들려고 중선거구제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해보니까 어땠다? 예, 우리나라가 중선거구를 했던 거는 전두환 때였어요. 전두환 때 중선거구제를 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당시 민정당이 모든 선거구에서 2등으로 당선되는 거야. 1등은 다 야당인데 2등이 다 민정당 애들인 거야. 그래가지고 실제로 득표율은 야당, 민주 세력들이 훨씬 많이 득표를 했는데, 막상 의석을 열어보니까 민정당이 과반을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황당무계한 상황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중대선거구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중대선거구제는요, 그냥 무조건 국진당이나 적폐 세력들한테 유리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한 번도 우리나라에서 중선거구제가
민주 세력, 신진 세력이나 소수 세력들한테 이런 국회 진출의 발판으로 작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미 안 된다는 게 우리 옛날에 이미 다 드러났었어요. 여러분, 연세 많으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전두환 시절에 국회의원 선거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한 선거구에 2명씩 뽑았어요. 그러면은 1등은 누구? 당시 민주당, 예. 통일민주당에서 1등을 하고 2등은 누구? 꼭 민정당이야. 부산에서는 민주당 아니면은 민주당하고, 예? 민주당이 1등, 2등이 민정당 이렇게 했고요. 호남에 가면은, 예. 평민당이 1등, 예. 민정당이 2등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적어도 민정당은 모든 지역구에서 다 한 명씩은 당선시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찌 됩니까? 일단 과반수는 따놓고 시작하는 거지. 그죠? 무조건 쟤네 제일 땅이야.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시내에서 한 선거구당 2명을 뽑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민주당 2명이 당선될 것 같아? 절대로 없어요. 아주 좋은 상황이 벌어져서 민주당 1명하고 그다음에 진보정당 1명하고 이렇게 되는 게 가장 좋은 상태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은 어찌 된다? 예. 지금은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중대 선거구제라면은 민주당은 예, 전체 4분의 1 정도밖에 못 얻게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중선거구제를 하게 되면은 1등은 민주당, 2등은 예, 국힘당이 될 거예요. 그러면 국힘당이 일단 무조건 과반은 차지하고 시작하네. 대신에 민주당은 TK나 PK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의석을 못 얻을 거예요. 어떻게 돼 그러면? 예. 이렇게 되면은 실은 전적으로 적폐들한테 유리한 선거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받아들일 놈들이 있겠지. 민주당 내에 내각제 지지자들. 예. 민주당이 망하더라도 자기들은 내각제를 하게 되면은 지들 먹고 살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예. 민주당이 망하든가 말든가 내각제 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애들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자, 그리고요. 우리나라에서 중선거구를 해봤는데 우리나라에서 해본 중선거구는 별로 도움이 안 됐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기초의원은 중선거구제를 하고 있어요. 지금 기초의원은 지금 중선거구라서 2명 뽑는 선거구도 있고 3명 뽑는 선거구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4명까지 뽑는 선거구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2명, 3명, 4명씩 뽑는다고 해서 여기에 진보정당이 들어가는 거 봤어요? 거의 못 들어가요. 기초의원 해보면 거기 지금도 보면은 양당 독점이에요. 지금도 민주당 아니면 국진당이 나눠 가져요. 기초의원 이 선거구에서 중선거구를 하고 있는데 신진 세력이 등장을 못 한다니까. 우리나라는 절대 중선거구제 해가지고요. 뭐 절대 안 돼요. 해봤어요. 소수 정당보다는 오히려 적폐들이 진출할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오히려 뭘 해야 되느냐면은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다양화하거나 그 다음에 지역별 석패율제 이런 걸 도입하는 게 맞습니다.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등 권역별로 석패율제를 만드는 건데 이 석패율제가 뭐냐면은 아깝게 졌다. 예, 패자가 잘못됐네요. 석패자인데 이 패자가 아닌데 아깝게 졌다라는 뜻인데 예, 낙선한 후보 중에서 득표수가 가장 낙선한 후보 중에서 이제 득표수가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을 당선시키는 뭐 이런 일종의 플레이오프전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하느냐면요. 네, 지역별 석패율제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 지역별로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부산 지역에서 제일 그 표수가 적은 표로 당선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서울에서 종로구에서 당선된 사람은 한
15,000표 정도를 받고 당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의 저기 그 양천구나 이런 데는 2만 표를 받고도 떨어지는 사람이 나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예. 그 지역 당선자 중에서 가장 표를 적게 받은 그 사람보다 최저 득표자보다 표를 많이 얻은 낙선자들, 최저 득표 당선자보다 표를 많이 얻은 낙선자들, 이 사람들을 당선시켜주는 제도인 겁니다. 이게 석패율 제도예요. 이 석패율 제도가 사실은 더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최저 득표 당선자보다 많이 득표한 낙선자. 이런 겁니다. 서울 종로에서 당선된 사람이 만약에 2만 표로 당선이 됐다. 그런데 저기 양천구 쪽에서 낙선한 사람이 표가 3만 표였다. 그러면 이 사람은 최저 득표 당선자보다 득표를 많이 한 낙선자잖아요. 이런 사람은 당선되는 걸로 쳐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플레이오프전, 3, 4위 플레이오프전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이런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얘기들을 하죠. 자, 이 얘기는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중선거구제보다 지역별 석패율제로 하는 거, 권역별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그리고 장점이 많다라 이 얘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선거학자들이 누구나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선거구제를 채택하더라도 양당 독점 시스템이 양당 독점 시스템이 깨질 수는 없다. 그럴 가능성은 적다라고 봅니다. 1등 민주당, 2등 국진당, 아니면 1등 국진당, 2등 민주당,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가 민주당과 국진당이 동반 당선되는 경우가 오히려 많을 거다. 그래서 거대 양당의 이 독점 제도를 더 공고히 할 것이다 라는 게 이미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것이 소수 정당엔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차라리 비례대표 제도를 좀 더 활성화해가지고 표를 좀 적게 얻었더라도 표를 좀 적게 얻은 소수 정당한테도 의석을 배분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제도가 훨씬 더 정치개혁에는 유리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미 제가 아니라 선거학자들이 이미 다 내놓고 있던 얘기예요. 지금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중선거구제 얘기를 하는 거는 중선거구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각제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즉 내각제 개헌을 위한 밑밥 깔기다. 내각제 개헌을 얘기를 하는 사람,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이 세 사람이죠. 이상민, 김종인, 이재호. 이 사람들은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내각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내각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이 내각제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내에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중선거구제를 그렇게 목청 높여서 외칩니다. 이상민 같은 사람, 솔직히 지금 이경 대변인 같은 사람, 그 사람, 이상민 요 사람 저기 지역구랑 같아요. 같은 동네가 같은 동네야. 나 같으면은 이경을 찍어줄 것 같아. 그리고 이경이 당선될 것 같아. 그렇지만 이상민 거기서 2등, 3등으로 당선을 노릴 수도 있죠. 충분히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적폐들은 자신들이 이제 뒷방으로 물러나야 되는데 그 뒷방으로 물러나는 시간을 어떻게든 간에 뒤로 연장을 시키기 위해서, 뒤로 미루기 위해서 내각제 개헌을 하려고 합니다. 그 내각제 개헌을 위한 밑밥이 바로 중선거구입니다. 즉, 이 중선거구는요, 사실상 내각제 개헌을 위한 바람잡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선거구는요, 적폐 세력이 민주 세력에 빌붙어서 동반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제도입니다. 현행 소선거구제, 이것도 앞으로 계속하면요, 이 국진당, 적폐 세력은요, 점점 영남당으로 축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점점 특히 이번에 다음 선거 보세요. 윤석열이 지금처럼 계속 뻘짓거리 해봐. 어떻게 될 것 같아? 결국에
뭐 시간의 문제이기는 한데 이 국진당은 영남당으로 점점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이 국진당이 매번 그 선거에서 받는 표수가 조금씩 줄어요. 자, 그래서 이 중선거구제로 자신들의 명맥을 계속 유지하려고 지금 뻘짓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각제로 가는 발목이다. 그리고 내각제는 민주당 내 수구 세력들하고 국진당 세력들이 연합한 적폐 대연정을 만드는 지름길이 될 겁니다. 제일 위험한 얘기가 바로 이 얘기죠. 중대선거구제는 사실상 이 적폐들이 자신들의 적폐들이 민주당 적폐든 아니면 국진당 적폐든 이 적폐 세력들이 서로 야합해서 영구 집권을 하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제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일본의 자민당과 같은 시스템을 만들겠다. 일본 자민당이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일본의 자민당이 자유민주당이잖아요.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당을 해서 자민당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는 일본의 오랜 토착 기득권 세력들이 민주당 계열과 자유당 계열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 둘이 합쳐지면서 진짜 영구 집권을 하는 자유민주당이 된 겁니다. 근데 그런 시스템을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만들겠다는 거고, 이런 자민당의 장기 집권을 가능했던 것은 일본식 정치 시스템 때문입니다. 한 선거구에서 2명 뽑는 중선거구제, 그 다음에 내각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일본 자민당이 살아남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가져오면은 민주당 내에 있는 수구 세력하고 국진당에 있는 세력들하고 야합을 해가지고 자신들이 영구 집권하겠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 국진당 애네들이 있는 수구 세력이나 민주당 내 수구 세력들은 뿌리가 같아. 어디가 뿌린 줄 아세요? 예. 이 해방 이후에 한민당이라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한국민주당. 한민당 세력이 사실상 얘네들의 뿌리입니다. 윤석열 이런 애들은 솔직히 말하자면 족보가 없는 애들이고, 윤석열, 박정희 이런 애들 사실 족보 없어요. 족보 없어.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정당의 대부분의 뿌리는 어디냐면 한민당입니다. 한민당이 민주당이 됐는데 이 민주당이 시간이 지나오면서 이렇게 갈려나가죠. 특히 YS와 DJ로 나눠지면서 YS가 3당 합당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한민당 계열의 한쪽 부류가 고스란히 우리나라 적폐 세력으로 이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지금 현재 그 국진당에서도 나름 주류를 형성한다는 사람들은 다 한민당 계열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한민당 계열, 이 해방 직후 한민당 계열이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계속 세습을 해서 정치를 하고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김한길 같은 사람도 대표적인 사람이 아버지가 그 정치인이었잖아요. 그걸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세습 정치인입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해먹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얘네들의 목표고, 이 시작이 중선거구고 그 끝이 내각제 개헌인 겁니다. 그리고 그 내각제 개헌을 윤석열이 지금 턱 건졌어요. 윤석열은 이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솔직히 윤석열 머리로는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얘기를 턱 던짐으로 인해 가지고 윤석열은요, 아마 지금 모든 정치 이슈를 개헌으로 돌려놓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자신한테 쏠리고 있는 여러 가지 비판을 이걸로 벗어나려고 할 거예요. 한마디로 김건희 특검도 이걸로 해서 빠져나가려고 할 겁니다. 개헌을 던져놓으면 이거 모든 이슈에 그냥 블랙홀이야. 그러니까 윤석열도 지금 이걸 알고 좀 툭 던진 거예요. 개헌이라고 말은 안 했지만 사실상 개헌 카드를 던진 거고, 이걸 통해서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다 빠져나가는 거고, 사람들의 눈이 전부 다 개헌에 몰려있을 때 이재명 치고 문재인 치고 그러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얘네들의 목표는 그거예요. 자, 참 깝깝하죠. 참. 자,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이모윤님, 야, 이거 윤석열 완전 일본 놈이네. 그렇습니다. 배동호님, 친일 반민족의 근본 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문난정님, 일본식 정치하고 있음. 실제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지금, 그거 한대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징용권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정부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해법을 곧 발표할 거라고 그러죠. 아마 보상금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을 우리 기업에서 내는 걸로 뭐 그런 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이것만 보면은 이것만 뭐 그게 어떻게 나올지 아직까지 명확하진 않지만 대충 예상은 되고 있죠. 요것만 나와도 윤석열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는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권859님, 예. 윤석열은 오로지 탄핵만 피하려고 하는 것 같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속도를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